안녕하세요. 바누바기 웰니스 클리닉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 갑진년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하기를 빌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치매 초기 환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치매는 일단 발병이 되면 신경계에 변화가 온 거기 때문에 치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치매가 시작되신 분에게는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아직 치매 환자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치매 예방에 비타민C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초기 환자가 뭐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지만 비타민C 복용을 해도 될까요가 아니고 필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필히. 정말 반드시 비타민C를 복용하셔야만 그래야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지낼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치매 초기 환자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대인 치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안 드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 비타민C 동시 복용 괜찮나요? 물어보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같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뇨나 고혈압은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선 고혈압하고 당뇨를 우리는 만성병이라고 합니다. 급성병이 결코 아니에요. 혈압이 예를 들어서 180, 200이 됐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380, 400으로 올라갔다고 큰일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높은 혈당과 높은 혈압을 방치했을 때 빠르면 20년, 늦으면 한 30여 년 지나면 혈관에 손상이 와서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병이라고 그러는 거고 당뇨나 고혈압은 혈관질환이에요. 혈관질환. 그런데 그 혈관질환, 즉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예방 조치가 비타민C라는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과 활성산소의 공격이 겹치거나 또는 고혈당과 활성산소의 공격이 겹치면 동맥경화가 훨씬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비타민C 드시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복용해도 되나요가 아니고 반드시 드셔야 돼요. 예컨대 드시는 당뇨약이나 또는 고혈압약하고 부딪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타민C는 반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때 드시면서 제가 반찬처럼 드시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드시는 어떤 약과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를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경우 비타민C를 얼마나 드시느냐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드시는 복용 방법은 똑같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나누어서 최소한도 2000씩, 최소한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시작할 때는 2000씩 복용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3000씩 올리는 거는 본인들의 몸에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오랜 기간 40년에 걸쳐서 10년 간격으로 1g씩 올려서 지금은 이제 4000ml씩 3번 자기 전에 한 번 해서 제가 16000ml를 복용하고 있다고 많은 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비타민C는 최소 2000ml씩 3번 드시는 걸 시작으로 하는데 뇌경색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뇌경색 환자는 신경 써서 더 착실하게 드셔야 되고 또 신경 써서 양을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복용량 올리는 거는 각자의 몸 상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조언을 할 수 없어요. 비타민C 복용을 시작한 본인이 줄여나가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 속이 나쁘신 분들이 자꾸 중성 비타민C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중성 비타민C 복용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비타민C를 복용하는 요령을 잘 습득하시면 사실은 굳이 중성 비타민C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비타민C를 기본적으로 식사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속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요, 처음에 복용하시는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식사랑 함께 하는데도 2g을 2000ml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그러면 1000ml를 줄이시면 돼요. 평생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애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줄여서 자기 속이 쓰리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또는 열흘, 때로는 한 달을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쓱 양을 2배로 올리시면은요, 절대 속 쓰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복약 지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끝까지 있었던 분은 없어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중성 비타민C를 드시기보다는 비타민C는 식사랑 함께 드시는 것이 비타민C의 효능, 즉 복용과 관련된 효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와 식사와의 관계를 잘 조절하셔서 그 양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루 비타민C가 치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가루 비타민C를 드시면서 입에서 막 10분씩 돌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삼키는 거기 때문에 치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바람직한 거는 가루 비타민C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루 비타민C는 그냥 순수하게 그 비타민C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그대로 복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루 비타민이 제일 가장 바람직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루가 너무 쉽니다. 시다한테 써요. 그 신 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제 비타민C를 권하는 거예요. 정제 비타민C의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용제가 좀 들어가지만 부용제가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를 복용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또 임산부 얘기는 제가 매번 나오는 건데, 임산부는 비타민C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드셔야 돼요. 그런데 임산부야말로 가루 비타민C를 드시면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루 비타민C 복용이 어려우면 정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궤양 환자가 비타민C 한 번에 3g씩 3번 먹는데 완치될까요? 하는데, 위궤양이든 위염이든 그것이 이제 비타민C를 복용할 때 속쓰림으로 인해서 이제 비타민C를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위장에 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고, 속쓰림의 체험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있든 염증이 있든 위염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장 질환 치료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산제는 위장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대증요법, 증상만 없애는 약입니다. 즉 속쓰림을 없애준다고 위장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장병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하는 게 위장병을 치료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식사로 위장을 가득 채운 다음에 비타민C를 복용하시게 되면 속쓰림 체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이 만드는 발암물질을 생성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즉 1달, 2달, 석 달 비타민C를 드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음식물이 만드는 발암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즉 위장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런 공격하는 요인이 없어지면 저절로 병이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위궤양이나 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위산을 먹어서는 완치가 안 돼요. 그러나 비타민C를 먹으면은 6개월, 1년 뒤에 완치가 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궤양이나 염증 있는 분들 비타민C를 식사를 통해서 속쓰림을 잘 막으면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타민C는 우울증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비타민C 약의 작용으로 볼 때도 그걸 확실합니다. 즉 비타민C는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실제 굉장히 유능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고용량의 비타민C를 우울증 환자에게 쓰는 거는 뭐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고용량의 비타민C를 더 착실하게 복용하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갱년기에 있는 특히 여성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갱년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갱년기라는 게 뭐예요? 여성들은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난소의 기능이거든요. 난소에서 매달 한 개씩 난자가 배란이 되게 할 때 여성 호르몬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배란이 되고 배란이 되면은 임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출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배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행해 가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생성 안 되기 때문에 내분비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난소에서 하던 그 여성 호르몬의 생성 능력을 폐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신 피질로 옮깁니다. 그거를요. 근데 그때 만일에 부신 피질에 비타민C가 없으면요. 비타민C가 그런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심각한 폐경기 증상, 즉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중년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 착실하게 비타민C를 드셔서 폐경기를 겪으면서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난소에서 부신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되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한 갱년기 증상을 겪을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가 많은 친구 부인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고용량의 비타민C를 드시게 함으로 고쳐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C로 잘 갱년기를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사실 비타민C를 복용하게 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타민C 굉장히 시잖아요. 그걸 어린이들에게 먹으라고 그러는 건 무리예요. 비타민C 좀 맛있게 나온 비타민C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음식하고 같이 안 먹어도 속 쓰리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짝지근하게 만든 어린이용 비타민C를 잘 활용하셔서 사실은 저는 어린이들에게 양을 별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먹게끔 놔서 먹게 해주면은 나중에 장차 이제 성장을 해서 식사와 함께 먹는 그런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되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간에 효과가 있느냐고 비타민C가 지방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방간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놈이 다 사용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수화물 즉 당질로 간이나 뭐 이런데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은요. 이게 이제 중성 지방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똥배라고 얘기하는 제일 많이 저장되는 데가 이 복부입니다. 복부. 그래서 앞서 연한 이 피부가 있는 조직 밑에 피하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게 정도가 심하면요 또 내장에까지 지방이 저장이 되고 또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간 세포에까지 지방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방간이 심한가 안 심한가는 간 기능을 보시면 돼요. 간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오면서 지방세포가 간세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방에 손상이 왔는가 하는 거는 간 기능 검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중성지방이 무지무지 높은데 간 기능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 그분은 중성지방이 높아서 그 결과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의 결과 간세포가 망가지면서 간 기능이 나빠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간은 사실은 치료 대책이 명확한 질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탄수화물 복용을 줄이든지 줄일 수 없으면 운동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든지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물론 여기에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도 요즘은 음주를 많이 하십니다만 음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아주 쉽게 지방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방간 때문에 지금 간 기능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를 줄이거나 탄수화물
드시는 양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2배는 줄이거나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하셔야 돼요? 비타민C를 진짜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지방간 때문에 손상된 간의 재생도 비타민C가 굉장히 촉진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지방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타민C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줄이고 음주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지방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운동량을 늘릴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속에 너무나 많은 건강과 관련된 변수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간 관련해서 꼭 비타민C를 잘 드시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뭐 HDL에 문제가 있을 때 비타민C 효과가 있을까요? 뭐 혈중증, 중성지방과 HDL에 콜레스테롤 얘기가 나오면 너무 불편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처방을 하시는지 정말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 콜레스테롤, 특히 LDL, 여러분들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로 하지만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 아닙니다. LDL이 진짜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 몸에서 진짜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끔 전달하는 형태의 콜레스테롤이 LDL이거든요. LDL은 콜레스테롤 기능이 없어요.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LDL이 산화가 될 때라야만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이 먹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혈중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그 LDL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LDL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증명하는 현상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불란서 사람들이 LDL이 굉장히 높은데 동맥경화가 잘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레드 와인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레드 와인 속에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비록 LDL이 혈중에 높다 하더라도 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의학의 정설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먹는 불란서 사람들에 비해서 동맥경화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맥주에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적기 때문에 LDL을 산화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방송해 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왜 최근에 들어서 50대 치매 환자들이 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거의 전 국민이 40대 50대만 되면 그냥 처방에 의해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거의 관행처럼 돼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낮추시면요 치매가 빨리 온다는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가 도수의 비타민C를 드실 때 비타민 B 수가 섭취 꼭 해야 하나요? 질문하시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B 복합체, 즉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사실은 메가 도수 아니라도 비타민C 함께 드시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비타민 B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적당히 많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C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하시는 요로 결석 생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가도즈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비타민 B 컴플렉스하고 같이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때 비타민C 당연히 같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타민C는 아주 약한 항생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항생제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합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C는요, 생합성 비타민C예요. 그냥 합성이라는 얘기는 질문하신 분이 혹시 석유 제품에서 만든 거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건데, 석유 제품에서 하는 비타민C는 우리가 경구로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험실에서 쓰는 순도 100%의 비타민C, 무지무지 비쌉니다. 그 비타민C의 경우는 화학적 합성, 즉
석유 제품에서 추출한 것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C 또는 주사하는 비타민C는요. 녹말가루를 가지고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킨 생합성된 비타민C들입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를 단순히 언어적으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천연 비타민C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비타민C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드셨을 때 그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드시면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천연 비타민C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천연인데 그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를 빼서 제품을 만드는 순간 더 이상 천연 비타민C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천연물 유래 비타민C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하고 미생물들에게 녹말가루를 줘서 그 미생물들이 생합성을 해서 만든 비타민C하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비타민C를 얘기할 때는 그 비타민C의 순도를 생각하시는 게 더 그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합성이냐, 천연이냐를 얘기하는 것 그 자체는 비타민C에 대해서 난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비타민C 제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천연과 합성을 가지고 강조하시는 분, 그분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으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2를 섭취 중인데 비타민C 복용 간격을 어느 정도 둬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 드시는 거하고 비타민C 복용의 방법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는 식사입니다. 식사. 반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어떤 약을 드시면서 그 약에 의해서 이 복용 간격을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용혈성 빈혈이 있을 때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비타민C 주사할 때 꼭 검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G6PDH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이제 효소가 없는 분은 비타민C를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용혈성 빈혈이 옵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저희 클리닉에서 비타민C 주사를 하면서 그 검사를 정말 거의 수천 명을 했는데 단 한 명도 그 효소 수치가 낮아서 주사를 못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들은 아마 거의 100% 이 G6PDH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혈성 빈혈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 절제술을 그러니까 위암이든 위궤양이든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위를 한 4분의 3이나 또는 전 절제를 하신 분들은 비타민C 복용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분들은 할 수 없이 가루를 드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제를 드시면 정제가 잘못하면은 수술 부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그것이 이제 수술 부위 같은데 탁 알약이 걸리면 굉장히 통증도 있을 수 있고 토할 수도 있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위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저는 가루약을 드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이 절방뇨나 급박뇨의 효과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절방뇨나 급박뇨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절방뇨나 급박뇨가 있는 분들은 되게 방광이 많이 손상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적은 양의 소변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변이 차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왜 여성들에게 절방뇨, 급박뇨가 옵니까? 전립선이 없는 여성들에게 절방뇨, 급박뇨가 있는 거로 봐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절방뇨, 급박뇨가 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C를 잘 드시면 초기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비타민C는 드시면 소변으로 반드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스스로 몸에서 만드는 동물들도 소변에 비타민C가 나가요. 왜냐하면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들 비타민C 많이 드시면요. 꽤 많은 양이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거는 배설이 아니에요. 배설이 아니고 나가는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비타민C가 소변 속에 섞여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방광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절방뇨나 급박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원인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방광이 지금 예민해져 있다. 즉 방광에 손상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면
맨 처음에는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나가면서 오히려 그 손상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면요, 점점 좋아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방광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활성산소의 양을 점점 줄여주기 때문에 방광에 새살이 돋아나오는 거예요. 셀프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광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전립선 비대증에도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에도 도움된다는 사실,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비타민C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양을 왕창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3번 또는 4번에 나눠서 드시면서 철저하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양을 왕창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40년 동안에 저는 16g, 20g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냥 급하셔가지고 지금 뭐 1년도 안 되신 분이 저처럼 먹는다는 분들 조금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요, 비타민C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금년 한 해 건강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는요, 중요한 질문은 제가 답을 해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매달 한 번씩 하는 라이브에서 비타민C를 근본적으로, 특히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지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의 학문적 진실입니다. 저에게 오늘 모든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과연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가슴에 와닿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콜레스테롤에 대한 지금 의료계의 대응이, 저도 같은 의료계의 한 사람으로서 대응이 조금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을 예를 듭시다. 갑상선 호르몬이 검사를 했더니 높게 나왔다 하면은, 병원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그 갑상선 호르몬이 왜 높게 나왔을까를 찾기 위해서 갑상선 검사를 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물질이 높게 나오면 왜 높게 나왔을까? 그걸 만드는 장기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 장기를 고치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진짜 이상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오면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기준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준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요, 무조건 낮추는 약을 줍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정통 의료기관에서 할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긴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진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마음대로 처방하기에 앞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장기인 간에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지지만 거의 대부분이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간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를 보는 게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과연 무엇일까? 모든 인간의 간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물질은요,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필요량이 센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센서에서 전달된 정보에 의해서 간에서 적정한 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만드는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과연 낮추게 맞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그렇게 자동화된
정상화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물질이라면 굉장히 우리 몸에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 여러분들 골수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뿐이 아니에요. 피부세포, 그 다음에 어디든지 이렇게 덮는 세포, 소화기 상피세포 또는 호흡기 상피세포,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바깥을 포장하는 세포는 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생명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포들을 만들 때 그 세포막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방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담즙이 매일매일 그것이 만들어져서 담낭에 거기서 숙성이 돼가지고 지방질을 먹으면 십이지장으로 담도를 통해서 분비되는 겁니다. 담즙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담즙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진짜 생명체로서 의미 있게 돌아가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부분을 어디서 만듭니까? 부신에서 만듭니다. 그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남녀의 생식기관, 난소와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그 모든 호르몬의 중요한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료가 부족하면 남여성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남성들이 정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뱀이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동물의 조성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뱀을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보급된다는 측면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정력이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문적인 연결을 해보자면 뱀이라는 동물의 구성이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식품이기 때문에 정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속설이 생길 정도로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소위 남여성 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의 중요한 원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호르몬을 포함해서 남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원료라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요, 신경계에서요, 그 신경이라는 게 그 자극이 전기적 자극이거든요. 그 전기가 신경을 타고 흘러가거나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전기가 흐를 때 그 전기 흐르는 선을 절연체로 쏴주지 않으면 전기가 방전이 일어납니다. 방전이 일어나면 원활한 전기적 자극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선이 그냥 선이 노출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다 절연체로 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신경 섬유를 쏴고 있는 수초, 그거의 원료도 바로 콜레스테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대뇌 속에서 여러분들 대뇌 세포가 인지 기능을 할 때에 콜레스테롤이 그 대뇌 세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미 너무나 학문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해서 간이나 지방세포에다가 시그널을 보내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뭐 어떤 때 보면은요, 막 기가 막힙니다. 별로 높지도 않은데도 그냥 막 고지혈증약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는데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황제가 주도 유지되고 있는 이 바로바기 웰리스 클리닉의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정말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은요,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는 안 되는 물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콜레스테롤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가족들에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요, LDL과 HDL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LDL이라는 말은 Low Density 라이포프로틴이라는 뜻이에요. Low Density 라이포프로틴. 저밀도 지단백, 지질과 단백이 붙어있다. 저밀도 지단백이냐 고밀도 지단백이냐. 저밀도 LDL을 우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고쳐야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바로 LDL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LDL이라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은요, 물에 섞이질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우리 몸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이라는 트럭에 얹혀져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단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럭에 얹혀져 있는 지질, 즉 트럭에 얹혀져 있는 콜레스테롤을 우리는 지단백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름은 뜨잖아요, 물 위에. 왜 그래? 가벼워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로우 덴시티가 되는 거예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트럭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온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놈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적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서 출발할 때는요, 콜레스테롤이 단백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저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튜브는 크면 클수록 오히려 가벼워서 물 위에 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벼운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밀도가 되기 때문에 LDL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을 점점 나눠주면서 콜레스테롤의 적재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벼운 게 줄어들기 때문에 VLDL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좀 나눠주고 나면 LDL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LDL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몸 구석구석 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다 배달하고 나서 이제 그 단백질은 돌아오면서 그 콜레스테롤이 대사되고 남은 산물을 담아 가지고 오는 그때의 콜레스테롤이 바로 HDL인 겁니다. HDL은 정작 콜레스테롤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은 다만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진짜 콜레스테롤이 LDL인 거예요. 그 LDL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담즙을 만들고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대뇌 세포의 인지 기능을 위해서 대뇌 세포의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는 그 다음에 신경 수초의 원료가 되는 그 콜레스테롤은 LDL이 전달하는 거예요. HDL은 콜레스테롤로서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어찌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겠습니까? 왜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을 정말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시는 분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내 콜레스테롤 지금 어때요? 하면서 물으시는데 LDL 나쁜 콜레스테롤 어때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 아니에요. 그게 정작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우리 몸의 진짜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그 단백질 위에 실려있는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염려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마치 적처럼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든 동맥경화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로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일까요? 여러분들,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요 절대 동맥경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너무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일반 환자들한테 잘못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LDL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그게 혈관에 침착이 된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 LDL이 우리 몸속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산소를 쓰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는요. 우리 몸 구석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혈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혈중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를 타고 지금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LDL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시키면 드디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LDL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은요, 그 산화된 LDL을 피 속에 있는 단핵구라는 세포가 수용체가 생기면서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산화되지 않은 LDL은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핵구가 그걸 잡아먹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 내피에 손상이 오게 돼 있어요. 활성산소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혈관으로 나와서 혈관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활성산소에서 계속 손상을 입습니다. 마치 우리 도로가 여러분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도로를 깔은 다음에 한 2, 3년 뒤에 보세요. 이상하게 거기 도대체 왜 멀쩡한 차가 다녔는데 저기 저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을까?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깨끗한 차들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지게 하는 주범이 활성산소인 거예요. 활성산소에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돼야 비로소 그 손상된 상처 위에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단핵구가 거기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LDL이 그냥 침착되는 게 아닙니다. 산화되지 않은 LDL은 절대 아무리 혈중 농도가 높아도 절대 침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맥경화로 돌아가신 분의 혈관에서 부검을 해서 저 같은 면역학자들이 그걸 밝혔잖아요. 소위 말해서 혈관을 막고 있는 동맥경화반을 부검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거품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가 있는 거를 알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단핵구였다는 거를 알아내서 그 세포를 거품세포, 포미셀이라고 잘,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발 의사 선생님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이런 학문적 사실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LDL이 그냥 침착되는 게 아니에요. LDL이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되면 어떤 수용체가 발현되면서 그 수용체에 의해서 단핵구라는 세포에 잡혀먹게 돼 있고, 그 잡혀먹은 산화된 LDL을 잡아먹은 단핵구가 상처난 혈관 내피, 동맥 내피에 가서 침착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점점 심해지면 혈관을 전체를 막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사람은요 동맥경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혈중 농도가 낮아도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혈중 농도가 대단히 높아도 LDL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를 줄여서 콜레스테롤이 높든 낮든 산화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 많은 논문들이 보고가 돼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동맥경화가 오고요, 낮아도 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콜레스테롤 레벨 혈중 농도가 200 이상인 사람 중에서 동맥경화가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0보다 낮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하는 낮은 130, 140에서도 동맥경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라면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화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LDL의 레벨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LDL이라는 게 혈중 농도가 높으면요 똑같은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할 때 LDL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에 관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그 LDL의 레벨을 낮추는 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면 LDL은 우선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몸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조절이 되는데, 즉 생산과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조절되고 있는데 고장났다는 증거 없이 그걸 낮췄을 때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알려져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당뇨가 잘 걸린다는 거 잘 알려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경염, 근육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수초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염 아니라 신경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부작용과 관련돼서 정말 시사성 있는 거를 하나만 더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상하게 21세기 들어서면서 물론 20세기 말부터지만 치매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치매 환자가 느는 것은 수명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80, 90, 막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치매가 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30, 40년
전에 우리 수명이 60, 70세밖에 안 됐을 때에 치매가 없었어요. 50대, 60대 분들에게 치매가 거의 오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놀랍게도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분들이 치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기 치매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막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동맥경화라는 거를 명분으로 해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대, 50대 신체 검사만 하고 나서 바로 고지혈증 약 처방을 받는데 진짜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분이 드시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뇌에 있는 조직에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이 인지 기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없이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 낮추는 것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조기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일찍부터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드시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콜레스테롤이 꼭 높다고 해서 동맥경화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population study, 그러니까 많은 인구를 놓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라는 것이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불란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설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란서와 독일이 유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국가인데요. 여러분들 불란서하고 독일은요, 그 알코올 섭취 습관이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란서 그러면 와인이 생각나고 독일 그러면 우리가 맥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한국 사람이 우리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독일 분들은 맥주를 많이 즐기고 있고 불란서 사람들은 와인을 많이 즐긴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960년대 어떤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가 이루어졌냐면요, 그 독일 분들하고 불란서 분들의 그 건강 지표와 관련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빈도를 보니까 놀랍게도 독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란서 사람들보다. 이건 뭐 수십만 명의 파퓰레이션 스타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연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독일 사람들이 불란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동맥경화 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독일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좀 더 높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걸 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불란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보다 무려 30%나 LDL의 레벨이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패러독시칼해요.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바 LDL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많이 생긴다라는 게 정설인데 올소독스예요, 정설. 근데 중심이 되는 두 나라인 독일과 불란서 사람을 봤더니 불란서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독일 사람들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는 30%가 낮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알아냈잖아요. 맥주보다는 포도주에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즉 레드 와인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그 높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산화되지 않게 지켰기 때문에 단핵국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화적 손상을 라스베라트롤이 강력하게 막아주니까 혈관의 손상도 덜 오는 거예요. 당연히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혈관 건강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아주 세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나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고품질의 아주 여러분들 품격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한 것인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 동안에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이 위암 진단을 받고 이제 완전 절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3000mg의 가루 비타민C를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드시고 계시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된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 없죠. 이제는 암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부작용이란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건 뭐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를 수술하신 분들은 가루 제품을 드셔라. 특히나 여러분들 뭐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가루 제품과 알약, 정제인데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정제를 드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가루를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가루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은요, 장인어른 가루 제품을 계속해서 드시게끔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포존 비타민이죠.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러분, 리포존 비타민 C는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공복에 먹어서 속이 안 쓰리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드실 때는 리포조말 비타민 C, 즉 속이 쓰린 분들은 리포조말 비타민 C를 적은 양을 드셔서 하시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복용하는 비타민 C의 중요한 효능은 뭐냐면요, 위장에서 우선 빨리 녹으면 안 돼. 서서히 녹아서 위하고 같이 음식하고 두세 시간 동안 섞이면서 발암 물질을 막는, 그래서 위장 건강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리포조말 비타민 C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천천히 녹으면서 소장에서 다 흡수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비타민 C인데, 그게 다 흡수돼 버리면요 대장까지 가는 비타민 C가 없기 때문에 대장 건강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대장에 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보다도 많은 정도의 대장균이 있는데 왜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몸 안에 왜 세포수보다 더 많은 게 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미생물에 대한 면역 기능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즘 건강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보면요, 그냥 전체 건강과 관련해서 암의 원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치매까지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강의 문제점을 그 대장균에서 찾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리포조말 비타민 C를 드시면은요, 대장까지 가는 비타민 C가 없어요. 즉 대장에 있는 그 좋은 균을, 그러니까 거기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요, 그 나쁜 균을 비타민 C가 좋은 균으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리포조말 비타민 C만 다 드시면 대장에서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들께서 리포조말을 한 알 정도 드시고 보통 비타민 C를 드시면서 좀 이렇게 골고루 흡수되는 것도 고려하시면서 그런 지혜롭게 리포조말 비타민 C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조말 비타민 C가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C가 이게 이제 흡수되지 않고 남은 놈이 대장에서의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면역 기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건데 리포조말만 드셔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인데 비타민 C 먹으면 속이 안 쓰려요. 무슨 원리인가요?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요, 비타민 C 드셔서 속 쓰리기 어려워요. 왜냐면요, 지금 식도염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타민 C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염이 있는 분이 만일에 공복에 드시면 거기서 머무르면서 계속 상처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염이 있는 분은 속이 쓰리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위염이 원인이에요. 위장이 나쁘기 때문에 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해서는 비타민C를 꼭 드셔야 된다는 얘기.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은요, 산의 생성이 정상화가 됩니다. 역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이 역류되지 않으면 식도를 공격하는 인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지혜롭게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잘 드시는 것을 훈련을 하셔가지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 저절로 역류성 식도염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소암 환자에게도 비타민C의 정맥 투여가 도움이 되냐, 해외 저널에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난소암 환자가 몇 분 계신데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쓰고 있죠. 30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g까지 서서히 오랜 기간 정맥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비타민C를 무려 100g까지도 주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투석 환자도 비타민C 섭취 가능하냐고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신장 투석 환자는 정상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비타민C가 무슨 독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비타민C 독소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쁘신 분도 먹는 비타민C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주사를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드시는 비타민C로는
콩팥 기능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콩팥이 나쁜 분들이 비타민C 드시는 거를 무슨 독약 먹는 것처럼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비타민C가 만일에 콩팥 기능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드세요. 어차피 거의 모든 물질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죠. 우리 바누바기 웰니스 클리닉 가족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오늘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 바누바기 웰니스 클리닉의 핵심 가치가 비타민C이기 때문에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비타민C의 시작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타민C가 과연 무엇인가, 왜 내가 비타민C를 연구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다음 달부터는 조금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비주얼 자료들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만 해가지고는 이해가 불충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제가 비주얼 자료, 즉 시청각 자료, 특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정신없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그냥 급한 대로 그냥 그때그때 주제를 정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 계속 갈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비타민C의 바탕부터 좀 얘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타민C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바누바기 웰니스 클리닉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비타민C를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무턱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알면서 드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한 것인데, 우선 비타민C는 항산화제죠. 항산화제가 뭔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할 생각은 없고요. 항산화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항산화제가 수백 종류가 있는데, 비타민C는 이 생물학적 시스템 안에서 비타민C가 가장 이상적인 항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산화제는요, 화학적인 얘기로 하면은요,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하나 이웃한 분자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물질을 우리는 항산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산화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그 전자가 부족해서 불안정해하는 다른 물질에게 전자 하나를 주면서 다른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요, 항산화제가 이렇게 전자를 하나 주고 나면은 본인은 전자를 하나 잃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 됩니다. 불안정한 물질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항산화제는요, 전자 공유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를 공유하고 나면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뀐다는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쉽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비타민 E는요,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그래요. 알파 토코페롤이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C보다도 훨씬 강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전자를 하나 주고 나잖아요. 전자를 하나 주고 나면은 비타민 E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 돼요. 그걸 영어로 하면 알파 토코페록실 레디칼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급진적인 그런 아주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레디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레디칼은요, 우리 몸속에 있으면 우리 몸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E가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서, 즉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전자 하나를 주고 나서 본인은 본 물질은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비타민 E가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바뀔 때 빨리 이 물질을 원래의 알파 토코페롤로 바꿔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수많은 항산화 중에서 하나지만 항산화 기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비타민 E보다 훨씬 약한 항산화제예요. 그러나 비타민 C는요, 비타민 E가 항산화 기능을 하고 독성이 강한 물질로 우리 몸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비타민 C가 동원이 돼가지고 비타민 E, 즉 알파 토코페록실 레디칼로 바뀐 나쁜 물질을 알파 토코페롤로 바꾸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 E만 예를 들었지만 뭐 비타민 A도 그렇고 베타캐로틴, 뭐
우리 뭐 수도 없이 많은 항산화제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산화제도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서 그 물질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 C하고 같이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온몸에 포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C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비타민 E나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중요한 각기 다른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서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뀌었을 때 그 독성이 강한 물질을 원래의 물질로 바꿔주는 비타민 C가 온몸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즉시 비타민 그러니까 이 알파 토코페록실 레디칼을 독성이 없는 알파 토코페롤로 바꿔줘서 또다시 항산화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오늘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비타민 C를 안 드시고 비타민 E나 비타민 A나 또는 베타캐로틴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항산화제라는 것을 먹잖아요. 항산화 기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독성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현상이 코펜하겐 리포트라는 거예요. 2007년에 닥터 글루드라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그 연구소 소장님이 건강에 대한 실험을 한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3분의 1은 건강에 도움이 됐고 3분의 1은 효과가 없었고 3분의 1은 오히려 독성을 나타내서 건강을 망가뜨렸다. 라는 게 분석을 해보니까 수만 건의 그 연구를 분석한 그 닥터 글루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한 연구를 분석한 리포트예요. 너무나 쇼킹하잖아요. 여러분 항산화제라는 거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비타민 E도 그렇고 비타민 A도 그렇고 베타캐로틴이 좋은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렸는데 이걸 썼더니 거꾸로 건강이 망가진 사람이 3분의 1, 즉 10명 중에 3, 4명은 건강이 나빠졌다면 이건 충격적인 거죠.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요 그 리포트를 쓰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해석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문으로 편지를 써서 그 코펜하겐 연구소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C가 중요한 것이다. 항산화제로서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비타민 E만 가지고 실험한 경우는 거기서 나온 것처럼 3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히 과일 같은 걸 먹어서 비타민C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비타민 E하고 비타민C가 같이 작용해서 비타민 E의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의 레벨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오고 유난히 과일을 안 먹거나 이래가지고 평상시 비타민C 레벨이 적었던 사람의 경우는 독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리포트의 말미에 낸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있었어요. 사람에서 한 실험에서는 이렇게 쇼킹한 코펜하겐 샥이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동물에서는 관찰이 안 됐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물에서는 비타민 E나 비타민 A나 베타캐로틴 등의 항산화 비타민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쇼킹한 결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물들은요 예외 없이 비타민C를 몸에서 충분한 양을 만들기 때문에 코펜하겐 샥과 같은 다시 말해서 3분의 1 정도는 건강이 망가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정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을 드실 때는요 반드시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신 후에 그걸 드셔야만 제대로 된 효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비타민C는 뭐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에 2,000씩 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약회사들이 뭐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하나 정도는 따로 드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C를 안 드시고 그것만 드시면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거죠. 비타민C는요 유일하게 수백 종류의 항산화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산화형 비타민C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C 있죠? 그건 환원형 비타민C예요. 그럼이 들어가서 산화형 비타민C가 됐다, 환원형 비타민 왔다 갔다 그냥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또 비타민C가 항산화제로서의 독특하게 갖는 그 특성이에요. 비타민 E는 그렇게 못해요. 비타민 E나 비타민 A는 그런 역할을 못 나타냅니다. 비타민 C가 왜 생물학 시스템 내에서 가장 아이디어란 항산화제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비타민C는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야 됩니다. 불안정해야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비타민 C가 건강을 위해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야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과학자들이요. 비타민 C가 불안정하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니 비타민 C 효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에서 비타민 C 연구를 잘 안 해요. 한 20, 30년 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비타민 C 안정화시키는 연구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는 수용성이잖아요. 비타민 A나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다 지용성이에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탁탁 오질 못해요.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착착착착 필요한데 여러분들 활성산소에서 혈관 벽이 공격받기 전에 비타민 C가 먼저 착 가가지고 1차적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드시는 많은 항산화 물질들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불을 끄는 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수용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C 위주로 항산화제를 드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C는요, 항산화제 역할 외에도요, 우리 몸의 생명현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가장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이 뭐냐면 상처 치유를 빨리 한다는 거죠.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아시죠?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들 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콜라겐은 노화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콜라겐이에요. 저는 너무나 명백하게 느껴요. 저는 상처가 나면요. 아무는 게 너무나 빠르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바로 콜라겐을 만들 때 중요한 조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방질이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로 바뀔 때 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카르니틴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C 부족한 질병을 우리가 괴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괴혈병의 초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몸이 나른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이 쭉 빠지고 하는 게 괴혈병의 초기 증상인데 바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카르니틴이라는 지방질을 에너지화하는 것을 주도해주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양약적으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해요. 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은 똑같은 말인데 이 아드레날린을 만들 때도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아드레날린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데가 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신 폐질이나 수질에 비타민C의 농도가 혈중 농도의 최소 100배, 많게는 200배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단 한순간도 만들어지는 거지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조효소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렸었죠. 콜레스테롤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남여성 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에 역시 그 조효소로서 비타민C 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비타민C가요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관여한다라는 학문적 근거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혈관이 확장이 돼야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혈관 확장하는데 산화질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C가요 그 산화질소를 만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지라고 하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의 아주 중요한 역시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정말 기가 막힌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어요. 란셋이라는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의학 잡지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논문의 제목이 비타민C로 고혈압 치료하기예요. Treatment of Hypertension with Vitamin C예요. 그것도 세 가지 임상실험의 조건,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하고 가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양맹법, 그러니까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그 다음에 더블 블라인디드라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서 비타민C를 먹는 그룹에서 혈압이 현저하게 조절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힌 논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비타민C가 고혈압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타민C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요, 비타민C를 드시면서 혈압약을 좀 조절해보라는 권유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란셋이라는 세계 최고의 잡지에 실린 거기 때문에 한 번쯤 고혈압약
드시는 양을 조절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저는 고혈압약을 드시다가 비타민C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조절돼가지고 고혈압약을 끊으신 분들도 제법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또는 고혈압약을 반으로 줄였는데 혈압이 잘 조절되더라. 물론 어떤 분은 비타민C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 질소, 합성,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할 때 비타민C가 부족할 때만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혈압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물론 비타민C가 효과가 없지요. 생화학적으로 이건 뭐 교과서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진 학문적인 사실들이에요. 우리 바누방위 웰니스 클리닉의 가족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요, 적정량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왜 적정량이 60에서 100ml로 정해졌는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는 하루에 최소한도 6000ml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지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다음 달 생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한 10여 분 동안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토피 환자가 질문을 주셨네요. 9,000ml에서 18,000ml까지 먹었는데 설사를 안 하면 더 복용을 늘려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9,000을 18,000ml로 올린다고 해서 아토피에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그냥 하루에 6,000ml를 먹고도 아토피가 너무나 관리가 잘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2,000ml를 먹고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는 아토피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토피를 전문 약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비타민C를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지, 비타민C를 가지고 전적으로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요,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 복용할 때 꼭 같이 먹어야 하는 영양제 있을까요? 했는데요. 사실은 없습니다. 비타민C만 드시면 뭐 충분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항산화 비타민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항산화 비타민을 하나 정도는 더 같이 드시면 그 콤비네이션 이펙트에 의해서 훨씬 좋은 항산화 기능이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작용 없이.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으로 된 그런 복합제를 비타민C는 당연히 드시면서 한두 알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는 뭐 대단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따로 꼭 드셔야 되는 거는 저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혈압입니다. 지금 6,000 먹고 있는데 혈압이 더 떨어질까요? 와파린도 먹고 있어요? 이거는 왜 와파린을 먹는지, 와파린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인데요. 와파린은 우선 왜 드시는지 이유가 좀 명확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컨대 판막 시술을 했거나 스텐트 시술하신 분 아니면은 와파린은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와파린 드시면 안 되고요. 저혈압인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저혈압은 뭐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혈압은 그래서 병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하나의 질병으로 그 치료제가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저혈압은 질병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혈압이 정상을 벗어나서 높은 분들에게만 작용하는 거지, 혈압이 지금 100인데 그걸 60으로 떨어뜨리는 데 역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질문 주신 분은 와파린은 정말 신중하게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웰니스 클리닉에서 일반 진료도 하느냐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일반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뭐 감기나 이런 거는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요. 저희는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 또는 암 환자,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오시는 것이 가장 저희 병원에 적합한, 잘 맞는 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라리꽃, 진달래꽃이 만개한 그런 4월 달에 여러분들 다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비타민C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접근하려고 해요. 교과서나 보건 관련 서적에 공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공식 적정량은요 60에서 100mg이에요. 그러면 그 60 내지 100mg이 언제 어떻게 결정된 거냐 하는 걸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비타민C 발견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배경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912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종류의 비타민의 적정량을 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걸 정할 때 다른 비타민들은요, 나름대로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비타민 C는요,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1753년에 정부에다가 보고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임상 실험의 요건을 갖춘 최초의 임상 실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험의 결과를 리포트로 만들어서 영국 정부에 제출한 것이 바로 제임스 린드가 보고한 리포트입니다. 제임스 린드가 그 실험을 통해서 제시한 결론이 뭐냐면 하루에 레몬이나 오렌지 하나씩 먹으면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다. 라는 게 그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학문적인 가치를 갖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과학자들이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오렌지는요, 약 30 내지 한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레몬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한 60mg 정도가 들어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개를 먹어야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루에 60 내지 100mg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정량이 아니에요. 영국 해군들이 그 몇 개월간의 항해 기간 동안에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 오렌지 하나에 레몬 하나 정도면 되겠다라고 임상 실험의 결과로 낸 거기 때문에 땡중하게 잘 살펴보시면은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양이라는 게 금방 머리에 들어오시죠. 다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적정량의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하루에 60 내지 100mg이라고 적정량이 정해진 근거는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 농도라는 거를 가족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적정량은 부족해서 죽는 양이 아니고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해주는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박사님은요, 이미 저보다 수십 년 전에 그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시는 것처럼 화학자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미국에서 비타민C의 적정량을 최소 100배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의료계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라이너스 폴링의 그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라이너스 폴링이 의사가 아니고 화학자, 즉 질병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 라이너스 폴링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를 과학화하고 그 적정량을 제대로 정말 건강 수명을 지키게 해주는 용량으로서의 적정량을 정하게 하는데 라이너스 폴링의 역할은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그 당시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 세계 최고의 화학자였다는 거, 그거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통해서 적정량을 늘려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라이너스 폴링보다도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비타민C를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들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비타민C를 만들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들이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위에 사는 동물들이 비타민C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 여러분 비타민C는 원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먹은 밥이 원료라는 거예요. 몇 단계 변화시키면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구조가 포도당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화학적으로 그 포도당이 몇 단계 변화되면서 비타민C가 되는 과정 중에 효소의 유전적인 배경이 되는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이 끝내 비타민C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학문적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온 유전자까지 찾았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타민C에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똑같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비타민C를 만들 수 없게끔 유전자 조작이 된 쥐를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일하게 저만이 비타민C의 생체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던 와중에 우연히 발견한 게 뭐냐면 쥐의 오줌 속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C가 나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쥐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쥐의 오줌 속에서 비타민C를 재봤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쥐의 오줌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혈중 농도의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소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저는 쥐가 이게 병이 난 쥐구나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이게 쥐에서만 이럴까 해서 제가 동물들을 확대해서 개 오줌도 받아보고 돼지의 오줌도 받아보고 소의 오줌도 받아보고 했더니 놀랍게도요. 그 동물들의 오줌 속에 정상적으로 많은 비타민C가 나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언가 어떤 생물학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 동물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비타민C를 조금만 먹어도 소변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소변으로 나가는 것이 배설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무지 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몸에서 만들어서 단 한 톨도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먹은 식사, 즉 포도당조차도 오줌으로 안 내보냅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소변을 통해서 동물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먹은 비타민C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단순한 배설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휠이 꽂혔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했더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의 콩팥에는요. 비타민C가 콩팥으로 나가게 하는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SVCT1이라는 거예요. SVCT1이라는 게 콩팥의 근위 세뇨 안에 있어가지고요. 비타민C가 오줌으로 나갈 때 수위 조절하는 정교한 장치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비타민C를 일부러 소변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보낼까? 여러분도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소변 속에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즉 혈중에 우리 몸에서 생명현상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어디로 나옵니다. 혈중으로 나와서 온몸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건 콩팥을 거쳐서 결국은 오줌으로 걸러져서 오줌으로도 나오게 된다는 사실도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방광의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방광에 소변을 고여있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변이 방광에 고여있는데 활성산소는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내고 공격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방광 점막벽을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방광벽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혈중에 있는 비타민C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변 속에 있는 비타민C가 방광벽을 공격하는 걸 막으려면 소변에 중요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섞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장을 처음으로 했고 그건 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소변으로 많이 나갑니다. 방광에 있는 활성산소, 즉 소변 속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다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방광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뭐하고 결부를 시켜야 되냐면 비뇨기과에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현상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횟수가 많아지는 거 그건 비뇨기과에서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쯤이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자다가 2번, 3번씩 깬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깨는 것이 마치 전립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여성들은 왜 깹니까?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소변 때문에 깹니다. 전립선 때문이 아니에요. 전립선 때문이 아니고 소변을 감지해주는 감각신경이요. 방광의 점막 밑에 숨어져 있습니다. 소변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활성산소의 공격을 제대로 차단해주지 못하고 50, 60이 되신 분들은요,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점막 밑에 있는 소변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노출되면요, 소변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성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전립선 때문이 아니에요. 전립선은 소변이 잘 안 나가게 하는 거죠. 전립선이 소변을 자주 보게 해주는 그런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간 비뇨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비타민C를 5년, 10년 드시게 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비타민C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시는 특히 의료인들, 또 약사 이런 분들이 비타민C를 60 내지 100ml만 먹으면 되지 왜 6000ml씩 먹으라고 그러느냐 할 때 그거 다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배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변으로 비타민C가 나가는 거는요.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콩팥에는 비타민C가 소변으로 얼마를 나가게 할 것인지를 조절하는 시스템까지 기가 막히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결코 많이 먹으면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비타민C가 많이 먹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은 방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논문을 찾아보니 70년대 초반에 적정량을 정할 때 가장 참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론이 아니고요. 살아서 지금도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이 평안한 상태에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의 양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70년대 초에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이 비타민C를 만드는 양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정한 60 내지 100mg의 100배 이상의 비타민C를 동물들이 모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체중 1kg에 거의 100mg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동물들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체중이 70kg인 사람은 거의 7000mg을 그런 동물들이 만들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해야 될 참고치라는 거죠. 레퍼런스라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그 60 내지 100mg 정해놓은 거는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그거는 괴혈병으로 죽지 않기 위한 농도지 건강을 즉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암으로 보호해주고 활성산소를 다 없애서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뇌 기능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양의 비타민C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만드는 양으로 환산을 해보면 최소한도 하루에 6000ml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 동물들이 만드는 양이 막 2배, 3배까지 막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밑에 선수를 제가 정한 거예요. 한 6000ml 정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동물들은 그걸 필요한 때마다 만들잖아요. 6000ml를 한 번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체 실험을 해보니까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커브가 대개 6시간짜리 커브였다는 걸 제가 그걸 발견했죠. 인체 실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나서 3시간이 지나면 혈중에 절정이 달하고 3시간이 지나면 먹기 전하고 상태가 똑같아지는 즉 6시간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 24시간을 6시간 사이클로 하면 4번인데 우리가 6시간 정도를 잠을 자는 시간을 빼면은 결국은 식사할 때마다 비타민C 3번에 나눠서 먹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해서 최소한도 6000ml를 2000, 2000씩 나눠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을 접목시킨 합리적인 복용 방법이라고 제가 맨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래에 와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도 조금 더 먹으면 굉장히 아침이 상쾌하더라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도 그건 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책을 쓰면서까지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적정량은 60에서 100ml라는 게 교과서에서 결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학계는 굉장히 뭐 하나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적정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신 질문 몇 가지만 조금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비타민C가 녹내장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녹내장이라는 거는 안압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안과적으로 알려진 거로 생각하면 비타민C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보니까 정상 안압 녹내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의 원인으로 산화적 손상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저는 우리 집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요 녹내장 관리가 녹내장 환자예요. 수십 년 지금 녹내장 관리를 했는데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녹내장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전혀 녹내장 때문에 눈이 망가지질 않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에비던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녹내장에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서 녹내장 전문가에 가서 치료 받으시는 거는 꼭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석이 잘 생기는 부분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 먹는 것보다 결석이 더 잘 생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주사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C가 그냥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결석 생기지 않습니다. 결석이 생기려면 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교대 근무 중인데 수면 부족하고 수면 시간 불규칙에 따른 신체 증상과 비타민C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시간 불규칙에 따라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커버해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비타민C를 진짜 처음부터 먹을 때는요. 잠을 안 자도 전혀 안 피곤했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힘들게 됐지만 진짜 비타민C는요. 그 수면 부족이나 생활 불규칙성 때문에 오는 것도 많은 부분 커버를 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지겨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삶에 다가가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다가가도록 할 텐데 더워지는 계절에 아무튼 건강 잘 지키셔서 다음 달 초에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만나뵐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